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 우선 제가 10분 정도 시간을 할애를 해서 어떻게 하면 당을 바꿀 수 있고 어떤 방향으로 바꾸겠다,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이 위기입니다. 지금 많은 지역위원장님들 그리고 당원들이 당이 소멸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선 기득권 거대 양당이 호시탐탐 국민의당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눈에 가십니다. 국민의당 소멸을 가장 바라는 그 주체들이 바로 기득권 거대 양당입니다. 거기에다 바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선거를 제대로 잘 치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어쩌면 지금도 조금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인재들을 영입하고 교육시키고 준비시켜서 지방선거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의 지지율은 4%, 5% 이하 정당 지지율이라면 사실은 거의 존재감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인재들이 우리 당으로 오겠습니까? 이 상태가 연말 정도까지 지속된다면,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는 정말로 참담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말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또 당이 소멸될 위기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원인 때문에 많은 지역위원장들, 당원분들이 당의 소멸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럴 때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를 정말 염려하는 많은 분들이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니다, 오히려 추후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약을 먹을 때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로 애정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당이 소멸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미래보다 당의 생존을 위해서 제가 나서야 된다고 결심했습니다. 독배라도 마시겠다고 저는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당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결심으로 출마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당 혁신이 정말 필요합니다.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째는 강소야당입니다. 작지만 강한 야당 만들겠습니다. 제대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한 다음에, 만약에 지금 정부 여당이 국민과 민생과 국익을 위한 그런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만약에 그 길에 옳지 않은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강하게 반대하는 야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만을 위한 반대가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정말 건설적인 국민을 위한 야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한국형 제3의 길,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대한민국의 합리적인 개혁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던져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지방선거에서 풀뿌리 조직들을 만들고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3대 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자 합니다. 제2창당위원회, 그리고 인재영입위원회, 정치혁신위원회, 이 세 축의 당혁신 비전위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진행했습니다. 제2창당위원회는 당의 비전, 정체성, 당연과 정책 기조, 당헌 당규, 중앙당 개혁 방안 등을 마련할 것입니다.
인재영입위원회를 통해서는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고 또 특히 당내 인재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인재영입 및 육성위원회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정치혁신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현재 원내에 구성되어 있는 정치개혁 TF를 당 차원의 특별기구로 격상 확대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정치교체, 정치혁신을 주도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선거구제 개편, 그리고 개헌에 충실하게 대비하겠습니다. 혁신의 4대 방향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목표, 정말 강소정당을 만들고 지방선거에 승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4대 방향입니다. 우선 첫 번째, 젊고 스마트한 정당으로 바꾸겠습니다. 인재들도 영입하고 제대로 된 시스템들을 구축해서 거기에 따라서 가치와 시스템에 의해서 전작하는 그런 정당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로 분권 정당으로 변화하겠습니다. 중앙당 위주의 그런 정당들은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저는 하나의 국민의당이 아니라 17개의 국민의당을 만든다는 심정으로 17개 시도당을 강화하고 분권 정당을 만들고 그리고 또 시도당을 통해서 직접 시민, 도민들과 소통하는 정당 만들고 거기를 통해서 해법을 찾겠습니다. 세 번째로 당원 중심 정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당대표를 뽑는 모범을 이미 보였습니다. 주요 3정당 중에서 유일합니다. 이것을 보다 더 심화 발전시켜서 당원들의 목소리가 직접 정책까지도 반영되는 그런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의당의 주인은 그 이름 그대로 당원입니다. 국민입니다. 네 번째로 민생정당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로만 그쳤던 것에서 벗어나서 정말 민생과 국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그리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실용주의에 입각한 한국형 제3의 길을 가겠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가장 최적의 방법들, 정책들 찾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젊은 정당, 문권 정당, 당원 정당, 민생 정당들을 이 4대 방향을 만들기 위한 8대 과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젊은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지방선거 후보 30% 이상 정치 신인에게 의무 배정하는 것. 지금 현재 사실 다른 정당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실행 과정에서 제대로 되지 못하거나 또는 누가 정치 신인인가의 부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그런 점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점들을 제대로 바로잡고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 신인들에게 기회를 제대로 보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원외 인사, 청년, 여성 등에게도 주요 당직을 전면 개박하겠습니다. 제가 짧지만 처음 당을 창당하고 처음 대표를 할 때 제 인사 원칙도 그랬습니다. 이미 실천한 바 있고 다시 또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더 강조해도 사실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권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이제 국민의당은 한 개의 중앙당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17개 국민의당이 전국적으로 존재한다는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시도당 권한 강화 그리고 지원을 확충하겠습니다. 당원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구조로 만들겠습니다. 즉 플랫폼 정당으로 변화하겠습니다. 그래야만 당원들로부터 직접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마트 정당화로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아마도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 디사이드 마드리드 모델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민생 정당이 되기 위해서도 두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우선 양극화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 정치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상설기구를 새롭게 만들고 지방선거 전에 우리 당만의 고유한 우리 당이 하고자 하는 방향과 맞는 대안을 도출하고 공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정책 정당화를 위해서 시도당을 전면적으로 분장시켜서 정말 각 지역마다 꼭 필요로 하는 그런 공약들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국민의당 전당대회가 혁신 전당대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은 단순히 당대표를 뽑는 선거가 전당대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선출직 비상대책위원장 또는 선출직 혁신위원장을 뽑는 자리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선거도 어떻게 하면 당을 올바른 방향으로 개혁할 수 있다는 그런 논쟁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기대를 모으면서 우리 당 모두가 다시 또 우리나라 정치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최선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안철수 후보한테 박수 한번 드리고 그동안 질문 많이 해주셨습니다. 출마 선언하시기가 얼마 되지 않는데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미리 어떤 준비를 하신 거예요? 예,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했던 일이었습니다. 네. 대선 때도 이렇게 준비를 좀 많이 하시지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대표 출마 결심하기 전에도 당이 어떻게 바뀌면 좋겠다는 그런 고민들을 지난 90일 동안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기간이 그런 고민 그리고 성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그 고민들을 담았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기자분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보고 얘기해요. 한 30분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갖고 있는 생각을 편안하게, 남편이도 편안하게. 예. 저기 시험님 모르시죠? 예? 시험님 모르시죠? 예. 편안하게 한번 물어보고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기회를 드리는 거 앞서 말씀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짧고 말하면 저는 맨 처음에 안철수 후보라고 그랬습니다. 후보께서 출마하지 않은 것을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대선 들어간 지 얼마 안 됐고 또 2등도 아니고 3등 하시잖아요. 또 거기다가 당내 상황도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이제는 뭐 검찰의 수사도 했습니다만 안철수 후보께서도 좀 책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좀 더 자성하고 좀 선착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앞서 보약을 말씀하셨는데 예. 사실 그게 보약이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지방선거도 있고 또 지방선거 이후에 총선도 있고 개헌도 있고 등등 그때 가면 훨씬 더 반짝하고 좋으실 텐데 당내 일을 많은 어떻게 보면 좀 자괴감 느끼는 또 이건 굉장히 아픈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왜 이렇게 당 대표의 출마를 정말 결정적으로 결심하셨나 그 결정적인 배경이 정말 궁금합니다. 예, 저 한마디 한마디 정말로 맞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질문 들으면서 정말 가슴에 비수를 뽑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 정도로 정말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대선 패배의 책임은 제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 당이 그리고 또 제가 부족한 점들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인지를 정말 고민했었던 지난 석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과는 별도로 당이 존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제 편하자고, 제 몸만 편하자고 그냥 남의 일처럼 방관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고민했던 지점은 제 미래와 그리고 당의 생존이었습니다.
결국은 저는 제 미래보다 당의 생존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그것이 총선에서 국민의당을 세워주신 국민들의 바람이라고 봤습니다. 그때 국민들께서 국민의당 지지해 주신 것은 숙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숙제도 다 못하고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보약 먹고 편안하게 이렇게 있는 것보다 오히려 독배라도 마시겠다. 당과 운명을 함께 하겠다. 그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보십시오. 오늘도 이제 당대표 후보들이 열심히 간담회 토론회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국민의당에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당이 살아나는 징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당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국민들 시선 입장에서 보면 당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만 국민들 시각에서는 당이 아무 일도 안 한 걸로 비쳤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들썩들썩합니다. 다시 시선이 모이고 지지율도 올라갈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시 당이 살아가는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환자가 심장이 정지돼서 쓰러졌을 때 웬만해서는 심장이 다시 안 됩니다. 전기 충격을 줘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전기 충격으로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한 상태가 지금 국민의당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서 저는 희망을 찾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은 전기 충격이 안철수 후보하고 대담을 하고 계시면 아마 안철수 후보가 앞서 독배를 말씀하셨는데 이 결정이 또 한번 국민의당 기회가 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독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축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도 솔직히 좀 하고 계시죠. 반드시 축배를 만들겠습니다. 예, 저를 위한 축배가 아닙니다. 우리 당을 위해서, 당원을 위해서, 그리고 함께 경쟁하시는 후보자들과 함께 당이 발전하는 그런 축배를 들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앞서 우리가 이제 저희 정치학자들은 보통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 정치는 오랫동안 양당 체제, 다시 말하면 양당 독점 체제에 의해서 질식해 왔습니다. 사회적인 여론이 형성될 여지가 없는 거죠. 자, 이런 와중에 제3단의 실험은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국민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어느 쪽 편이냐라고 하는 평가하기가 우리 정치를 주도해오고, 이런 와중에 안철수 후보는 정치학자도 아니신데 정치를 하신 지 얼마나 많은데 우리 정치의 맹점을 정확하게 짚어내시고 행동으로 돌파해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저는 솔직히 정치학자로서 이런 고민,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그 양당 독점 체제의 폐해를 수없이 강조하면서 앞서 한국형 제3의 길이라고 하는 엄청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어냈는가가 솔직히 궁금했고, 결정적으로 어떤 경험이 있었길래 이렇게 양당 독점 체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다당 지쳐가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 솔직히 근본적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5년 전입니다. 5년 전 대선 때 이제 국민들께서 저를 불러내셨습니다. 왜 저처럼 정치와는 그때까지 전혀 인연이 없었던 전문가이자 벤처 기업가이자 교수를 불러내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안철수 현상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차마 제가 제 입으로 네, 그 현상, 이야기를 못해서 네, 그 현상은 연결 얘기가 됐습니다. 예, 설명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지금 국민들이 정말로 실망한 것은 기득권 양당 체제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은 그 기득권 양당 체제는 그들만을 위한 기득권 정치 세력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한국을 위해서 좋은 그런 해법이 나오더라도 상대방이 주장한 것이라면 그냥 반대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갈수록 복잡해지는 대한민국의 문제들을 이제는 풀기에는
그 기득권 양당 체제로는 도저히 길이 없어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기득권 양당 체제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민들께서 구체적으로 또는 그냥 막연하게나마라도 그것을 모두 다 깨닫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득권 양당 체제를 깨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의 발전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의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 정말 정치를 하면서 지금까지 견지해온 입장이 기득권 양당 체제를 깨서 정말로 대한민국의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들자. 그 첫걸음이 다당제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학자분은 그렇게도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처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1.0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87년에 개헌이 되면서 직접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기 시작한 것이 민주주의 2.0이고 어쩌면 작년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이 3당 체제, 다당제의 시작이 민주주의 3.0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정치학자분이 계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건강한 그 경쟁 구조, 그리고 제가 그렇게 기득권 양당들이 모두 악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경쟁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좀 돌아갑니다만 비유를 들자면 예전에 제주도 갈 때 두 메이저 항공사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금도 그대로고 서비스도 굉장히 불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 항공사가 다니면서 요금도 저렴해지고 서비스 수준도 굉장히 높아지고 그리고 회사의 경쟁력도 올라갔습니다. 모두 다 좋은 겁니다. 결국 정치는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서는 경쟁이 국민을 위해서 정말 최선입니다. 정치가 경쟁 없이 가는 것은 국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소중한 다당제, 다당제는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정치가 경쟁이 돼야지 정치가 국민 무서운 줄 알게 됩니다. 그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다당제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마 안철수 후보는 그동안의 지적인 고민을 통해서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난 대선 때는 그 공부한 것을 유감없이 발휘 못하셨어요. 그때는 아주 알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정치가 정치 3.0으로 좀 가고 있는 거죠. 흔히 말하면은 민주화 이후에 포스트 민주주의에서 우리의 정당 체제를 얘기할 때 대부분 학자들은 양당 체제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념적으로 또 사회 계층적으로 다양한 선택의 의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는데 바로 그 지점을 지금 안철수 후보가 직접 설명을 하시니까 앞에 있는 저로서도 상당히 정말로 예리하게 우리 현상을 보고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이 앞서 한국형 제3위기를 말씀하셨고 또 양당 체제의 폐해를 위해서 제3당을 살려달라 아마 그래서 이번 출마도 입장을 더 확실하게 하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좋다. 그럼 제3당으로서 국민의당이 만들어줬는데 도대체 그러면 국민의당은 그 정체성 너는 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해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묻습니다.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안철수 후보께 만약에 제가 국민의당의 정체성이 뭐다? 가장 크게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처음 국민의당 만들면서 이제 충분히 국민들께 설명드리지 못하고 또 그 정당 내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되지 않다 보니 생각이 모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들께서 혼란스러워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국민의당 전당대회가 정말로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이를 통해서 모두가 각자가 생각하는 그 길에 대해서 열심히 토론하는 가운데 하나의 길이 자리 잡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당원들께서 국민의당 주인인 당원들께서 어떤 길이 우리의 길이라고 판단하고 그 길로 가고자 하는 후보를 선택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돼서 저는 이 과정을 거쳐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고 그리고 또 곧 이어서 9월달부터 다가오는 정기국회 때 우리가 이제 정립한 그 노선대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이제 보여드릴 기회를 맞이한 셈입니다. 정말로 지금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의 노선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좌우 이념에만 그렇게 매몰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민생과 국익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어떠한 것이 그것에 부합하는지를 열심히 그 시대 상황, 그 과정에서 열심히 찾고 그리고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형 제3의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고 실용주의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고 결국은 중도개혁 노선으로 집권하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3의 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혼동하시는 부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를 보시더라도 제3의 길을 채택한 정당들의 그 구체적인 그 방향이나 정책들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왜냐? 그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마다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경험한 역사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그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들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국가마다 달랐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이라는 다른 나라와는 전혀 다른 그런 중대한 그런 상황에 우리나라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그 방향은 다른 성공한 그런 유럽 정당의 정책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우리가 택할 길이 아니라고 봅니다. 치열하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인생과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판단하자는 것이 저희들의 지향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한국형 제3의 길을 아마 많은 분들은 이제 토니 블레어를 얘기를 하실 텐데 그거는 철저한 그 시대의 산물이었고 노동당에 대한 또 철저한 치열한 자기 반성을 위해서 당을 통째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 또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기존 정당들, 기존의 이념들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뒤로 밀어내고 국민의당의 제3의 길을 통해서 우리의 정치 교체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저는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제3의 길을 국회에서도 또 당을 운영을 통해서도 국민들이 좀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그렇게 해야 통치보다 정치 그리고 그 정쟁보다는 정책에 집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이념적으로 나누는 게 저는 설명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께서 이미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안보는 보수 그리고 경제는 진보 그리고 정치는 개혁 그렇게들 지금 인식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3의 한국형 제3의 길을 가는 것은 기존의 이념틀을 깨는 길로 가되 그 제3의 길의 기존은 안보는 보수로 그것이 아까 분단을 말씀하셨습니다. 경제는 진보를 말씀하셨습니다. 정치는 혁신, 쇄신, 개혁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앞으로 정치 원리의 기본 기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앞서 우리가 오늘 제일 큰 주제가 혁신인데 혁신 내용은 제가 빼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브리핑으로 다 설명을 하셔서 혁신 내용에서 몇 가지를 물어보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다 될 것 같아서 이걸 빼겠습니다. 혁신은 앞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시고요. 그 대신에 진짜 궁금한 것도 있습니다. 앞서 지방선거를 말씀하십니다. 사실 국민의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이 정당은 없는 정당입니다. 국회의원들 봐야 됩니다. 다 빠져나갈 겁니다. 정말로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방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가 들었습니다만 안철수 후보께서는 지방선거 승리를 말씀하셨어요. 무슨 근거로? 지지율 5% 정당이에요? 지방선거 승리한다고? 저는 궁금하면 어떤 계획이신데요? 그런데 우선 지방선거 승리 이전에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만 되는 그 중요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아까도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강소정당입니다. 작지만 강한 야당
반대만을 위한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야당, 정체성이 분명한 야당입니다. 이중대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정말로 더 좋은 대안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인재들이 이제 오리라고 봅니다. 그 생각에 동의하는 정말 많은 인재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도 있습니다만 함께 우리나라 미래를 만들어가자고 동의하는 분들이 많이 모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면 그러면 국민들께서 내년 지방선거 때 판단하고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그게 지방선거에 대해서 가진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도 안철수 후보는 사실 핵심을 슬쩍 피했어요. 지금 지방선거의 전략을 슬쩍 물어봤는데 그거 말씀 안 하시고 그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결국은 혁신기전 간담회 준비를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아마 국민의당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기자분들도 그런 생각 드시죠. 솔직히 이거 호남당 아니냐 얘기 많이 합니다. 국회의원들 다수가 호남에 기반을 가지고 있고요. 또 지지층도 상당수가 호남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탄생된 정당이기 때문에 이 틀을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의 가장 큰 딜레마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 문제가 또 재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은 그런 근본적인 딜레마에 빠져있는 국민의당의 호남에 대한 정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안 후보께서는 어떻게 진단하시고 여기서 어떻게 가야 그 논란을 끝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고 질문도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논란이 된다는 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호남은 국민의당의 모태입니다. 작년 총선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호남에서 국민의당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 구조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3당 체제가 됐습니다. 저는 그것이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호남에서 국민의당을 세워주신 이유는 든든한 그 기반을 바탕으로 전국으로 뻗어나가라, 전국 정당이 되라, 그 염원을 담으셨습니다. 직접 대화해본 많은 호남 분들이 그 말씀 해주셨습니다. 반드시 당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밀어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뻗어나가라, 더 발전해라, 커라. 그래서 민주당과 강하게 경쟁해라. 그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번 전당대회를 호남 비호남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그 시도가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정말로 우려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이번이 비전과 혁신의 경쟁의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죠. 전당대회에서는 뭐 그런 구도 싸움은 누가 고의적으로 또는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 만들어내긴 합니다만 그것은 경쟁, 생산적인 경쟁의 장으로 만들어야 되지 이것은 당을 분열시키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해당 행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우려하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제 호남당 아니냐 얘기는 저는 궁금한 것이고 지금 호남 의원들도 출마를 반대하고 계시고 그죠? 이번에 대선에서 호남에서도 완패를 했는데 왜 자꾸 호남당 얘기가 나올까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번 선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또 보셨을 겁니다. 지난 대선 때 부족했습니다만 전 세대에 걸쳐서 전 지역에 걸쳐서 오르득표했습니다. 제3당 후보가 그런 득표를 한 예는 아마도 찾아보기가 힘드실 겁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저는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기대. 그래서 현재에 대한 평가보다 앞으로 그렇게 잘 할 것이라는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숙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총선의 결과도 국민의당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때 창당됐는데 그 전에 뭘 했는지가 없지 않습니까?
순전히 기대만으로 그렇게 국민의당을 세워주신 곳이 호남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라는 염원 전국으로 뻗어나가라. 그 숙제 저는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호남의 유권자들, 호남의 지지자들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이번 대선에서도 호남에서는 우리가 분석적으로 얘기하면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호남에서도 깜짝 놀란 겁니다. 자칫하면 H 후보가 급성장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혹시 안 후보님 안찍홍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예. 일종의 그 프레임인데 예. 아마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호남의 많은 유권자들이 큰일 나다 싶어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쪽으로 풀어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분석을 많이 하는데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석이 예. 그렇게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셨던 분들을 사실 많이 만났습니다. 네. 아마 그런데 대통령 선거에 대한 분석, 국민의당에서도 아마 그런 식으로 낼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질문을 할까 말까 시간만 많으면 몇 가지를 더 하고 싶습니다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꼭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안찍박 혹시 그런 말 들어보시나요? 예, 아직도 예, 그렇습니다. 예, 안철수 찍으면은 박지원 의원이 상황이 된다. 이건 아시죠? 근데 지금 박지원 대표는 출마에 반대하고 있는데 상황은 확실히 아니네요. 그죠? 지금 출마를 좀 반대하시고 그러는데 최근에 박지원 전 대표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대표 경선에 나서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엇이 당을 살리는 길인지 생각해봐라. 혼합을 빼는 정치, 뺏은 정치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친안 대 비안, 호남 대 비호남 구도로 가거나 노선 투쟁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안철수 후보의 출마를 막았어요. 지금 아마 비판하실 겁니다.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동의하시는지 박지원 전 대표님의 생각이 어떠십니까? 굉장히 곤란한 질문을 하시는데 그 박지원 대표께서는 여기 계신 분들 다 동의하시겠습니다만 정말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큰 정치인이십니다. 지난 대선 때도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뺄셈 정치라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후보가 더 많아지는 게 덧셈 아닙니까? 후보가 많아지는 게 왜 뺄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정말 친한 대 비안, 호남 대 비호남 이런 구도도 저는 당의 발전,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더구나 그것도 실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 박사님 혹시 네. 지금 나와 있는 출마 선언한 후보들 중에서 그렇게 호남 대 비호남 이렇게 호남을 무시하는 후보 혹시 보셨습니까? 없죠? 너나도 호남으로 좀 달려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호남을 빼는 뺄셈 정치. 저도 좀 동의하기 어려워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정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번 전당대회가 혁신 경쟁의 장유되기를 바랍니다. 당대표가 아니라 선출직 혁신위원장 뽑는다는 마음으로, 당대표가 아니라 선출직 비상대책위원장을 뽑는다는 심정으로 가면 저는 우리 당 모두가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정말로 건강한 경쟁을 통해서 우리 당이 다시 또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점차 이제 당의 노선에 대한 많은 국민적인 관심들이 이제 불러 일으켜지는 것을 보면서 그 방향이 맞다는 확신이 들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박 교수님. 네. 아무래도 우리 언론 여러분께서 꼭 묻고 싶은 질문이 많은 것 같아서요. 네, 그럴까요? 네, 이제 그럼 이걸 다 받았습니다. 적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질문은 혹시 알고 있는 다음에 또 한번 이런 기회 또 한번 해주시다. 오늘 제가 많이 봐드린 겁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이거 박수 보내주실까요? 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45분인데요. 한 2분, 7분 정도만 기자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저희들 못한 얘기 혹시 있으면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마이크 드릴까요? 아, 그래요. 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저 이대일의 김재은이 사용합니다. 아까 국민의당이 안 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 정치는 개혁 이쪽으로 국민들께서 방향을 세워주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큰 자산이라고 말씀하신 박지원 전 대표나 DJ의 햇볕정책 계승하는 이런 쪽에서 보면 사실 안 보는 보수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약간 의심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그냥 안 전 대표님의 소식 같기도 한데, 네, 그게 되게 바른정당과의 차이점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좀 입장이나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마도 이제 그 큰 방향보다 이제 구체적인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토론의 기회들이 많을 겁니다. 이제 TV 토론도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하나씩 이제 자신의 견해들이 밝혀지고 그것을 보고 당원들께서 평가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당의 노선이 이제 제대로 자리 잡혀가고 많은 당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유되고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희망합니다. 네, 답변이 됐습니까? 네, 안보 문제하고 또 우리가 남북 문제는 조금 구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안보는 안보고 남북 문제는 안보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바로 한번 또 남북 정책도 한번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한 번 더 이렇게 많으시면 곤란한 겁니다. 아니, 질문을 제한하지 마시고요. 예. 지금 시간을 지금 뺏고 계세요. 그러니까 질문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십시오. 진행을 제한하지 마시고. 네, 시간이 5분에 남아서 한 2분만 더 남았습니다. 저기 박 교수님, 여기 계신 언론인들 중에서는 꼭 정동영 후보님 거기 정론가 발표에 안 가셔도 되는 분들이 계시니까 여기 계신 분들 최대한 질문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네, 네,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네, 질문 방금 말씀하신 분 질문해 주십시오. 마이크. 박 교수님, 박 교수님 일로 박 교수님 이쪽에 오셔서 지금. YTN의 임성호 기자입니다. 앞서 오전에 천정배 전 대표님이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으신 안 전 후보님께서 이 대선 패배로 공석이 된 당대표 자리에 출마하는 것은 구태 중의 구태 정치라고 비판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을 설명 부탁드리고 또 이 극중주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뭐 선을 긋기는 하셨지만 이 바른정당과의 연대 가능성도 내비쳐셨다는 평가가 계속 나오는데요. 그와 관련해서도 천 대표님이 호남을 배제하고 이렇게 빼놓으려는 것인지 아니면 호남과 연대하겠다는 것인지 입장을 설명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지금 상황이 너무나 엄중합니다. 그래서 제 미래보다는 당을 살리기 위해서 제 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주인인 이제 당원들께서 그것까지 다 고려해서 제가 지금 출마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 적절성까지도 포함해서 이번에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른당 이야기는 제가 이게 꼭 적합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당이 생존의 위기에 있습니다. 지금 절벽에 이렇게 거의 낭떠러지에서 자칫하면 떨어질 그런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사람한테 가서 지금 연애하려고 묻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그런 여력도 없습니다.
생존 문제가 저는 제일 시급합니다.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호남 비호남으로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그 시도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도 아닙니다. 네, 또 질문해 주십시오. 네, 그 SBS의 강청환 기자라고 합니다. 그 당을 살리기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다른 후보들께서는 당이 깨질 위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뭐 제3의 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하셨는데 그 지금 출마하신 극중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 극중이라는 게 좀 어떤 건지 조금 정리를 해주실 수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지금 결국은 당원들께서 판단하신 문제 아니겠습니까? 당원이 당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이 과정들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로 당이 살아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말로 진통을 통해서 제대로 거듭날 수 있다면 그게 당의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미래를 위해서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극중이라는 표현을 제가 출마 선언문에는 하지는 않았는데 여기 계신 기자분들과 문답을 통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서구의 여러 잡지들이나 책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개념들을 많이 저는 또 접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이 지향하는 바가 양극단으로부터 벗어나서 정말로 국민만을 위한 선택을 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뭐였었죠? 그 다음에 극중 다음에 또 예, 됐습니다. 예, 네. 앞에 손 드시고 여성 기자분님. 지금 실제로 당대표 출마를 먼저 선언하셨던 후보님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한데 저번에 기자 질문에도 최선을 다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설득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설득을 하려고 하시는지 그런 보관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또 극중주의가 국민의 뜻에 따르는 거라고 하셨는데 사실 실제 정치에서 반영되기에는 다른 문제만 봐도 벤치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yes or no가 돼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어떻게 현실 정치에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해요. 예, 극중주의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양극단이 아니라 우리가 중심축이 되겠다는 겁니다. 즉 양극단의 선택 중에서 어느 한쪽이 아니라 정확하게 중간에 서 있는 그런 1차원적인 개념이 아니라 얼마 전에 저희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삼각형,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의 그 점을 세우겠다는 그 뜻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시하고 차별을 시켜서 이제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겠다는 뜻인데 말씀대로 그게 쉬운 길은 아닙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념대로 판단하고 무조건 상대방만 반대해서 편하게 정치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 아마 여기 계신 기자분들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금 현재 맞는 길이면 또 둘 중에 하나가 맞는 길이라면 거기엔 더 적극적으로 동의하지만 정말 양쪽 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해결책들을 제시하겠다는 그런 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뭐였어요? 예. 지금 전화로 그리고 또 만나서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전히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있습니까? 계속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네. 너무 안 가시면 제가 굉장히 신뢰를 범하는 겁니다. 아니, 앞서 우리 기자분들이 굳이 정동희 안 가도 괜찮다는 말에 제가 100% 수용을 했습니다. 근데 안 가셔도 되는 거죠? 한 두 분 정도만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신뢰되는 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만 더 받겠습니다. 앞에 손 드신 분, 네. 네, 맞습니다. 일감의 김여성 기자님. 어제 뉴스 보셨겠지만 일부 의원들의 일탈에게 의혹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적절해 보이는 밝혀져야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유미 사건도 그렇고 당의 윤리 혹은 기강이 조금 해이해져 있다라는 지적도 있고 지금 윤리위원장도 공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혁신 기존에 담겨져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사건에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윤리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정당이 만들어지고 당대표를 하면서 선거만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을 시스템화 하려고 했을 때 그때 정말 정부가 리베이트를 조작해서 덮어 씌우면서 저는 당을 살리기 위해서 책임지고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게 저는 지금도 아쉽습니다. 그때 그런 일 없이 제대로 당을 시스템화를 했다면 그러면 이런 일까지는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도 저는 정말로 당을 시스템화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제대로 된 정당, 제대로 체계가 잡히고 여러 가지 잘못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재점검하는 그런 균형과 견제 시스템을 가진 정당만이 국가에 도움이 되고 국민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를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3대 위원회가 그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정당 개혁을 위해서 하는 쪽에 그런 뭐라고 합니까? 균형과 견제 시스템을 만들 것이고 인재 영입도 그냥 단순히 희망자들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는 그런 인재 영입 위원회가 되겠다. 그런 위원회를 만들고 싶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3시까지 해서 정동영 의원 쪽을 배려했다는 당의 마음을 좀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한 분만 더 할까요? 양해해 주시면 딱 한 분만 꼭. 그렇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네. 두 가지 좀 우선 어제 언론 보도에 민주당의 당이 흡수될 위기라는 걸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번 전당대회 출마가 그 민주당의 당이 흡수될 위기라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것인지 하나랑요. 그리고 천정배, 정동영 지금 이미 전당대회 출마한 후보들도 다당제와 당 혁신을 강조하고 있는데 굳이 안철수 후보께서 반발을 무릅쓰고 나온 특별한 이유, 그러니까 정동영, 천정배 후보에게 어떤 점이 부족했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당이 왜 소멸 위기에 있는가? 첫 번째는 지금 기득권 양당 양쪽 다 국민의당이 눈에 가십니다. 존재하기를 바라지를 않습니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국민의당이 독자적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바라지 않고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자유한국당대로 우리가 서 있는 것들을 바라지 않습니다. 양쪽에서 끊임없이 없앨 수 있는 그런 시도들이 아마 앞으로 더 강도가 더 커질 겁니다. 그런데 더 크게는 내년 지방선거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선거 거의 1년 전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정도면 어느 정도 의사를 가진 사람이 뛰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당 지지율이 5% 이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당 지지율 5%는 거의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인재들이 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조금만 더 지속되면 예를 들면 올해 연말 정도 되면 내년 지방선거는 해보나 마나가 됩니다. 그러면 양당에서 놓은 덫에서 피하더라도 지방선거를 넘으면서는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가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정말 이력한 힘이나마 일조하고자 나온 겁니다. 네. 혹시나 또 하고 싶으신 질문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또 다음 기회에 오늘 이 주제, 더 다른 주제를 가지고도 기자분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기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안철수 관련 다시 한번 여러분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언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